안녕하세요. 기본간호학의 안은미입니다. 오늘은 영양요구 사정 및 간호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30문제 중에 3문제 정도 출제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저희가 이론 먼저 다루고 그리고 문제풀이 연이어서 진행을 하게 될 건데,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영양요구 사정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간호 부분에 들어가게 될 건데요. 일단 영양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영양소가 뭔지, 그리고 영양소의 종류가 뭔지, 그리고 이러한 영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일단 간단하게만 살펴볼 건데, 일단 영양소라고 하면 우리 몸에 들어와서 건강 유지, 기타 여러 가지 성장, 발달, 활동 이런 것들이 필요한 생화학 물질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이러한 영양소들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에너지를 공급을 해주고 그리고 구조적인 물질을 형성을 하게 되죠. 예를 들면 단백질, 우리 피부 형성해주고, 칼슘 같은 경우는 우리 뼈를 구성하는 물질이기도 하죠. 이렇게 구조적인 물질을 구성을 해주고 그리고 신체 과정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영양소의 종류에는 크게 열량 영양소와 조절 영양소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영양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뭐가 있는지, 신체적인 그리고 생리적인 요인들이 있고, 사회문화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인 여러 가지 요인들이 영양에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성장 발달에 따라서 영양 요구량도 조금씩 달라지게 될 텐데요. 일단 영아 같은 경우는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요구량도 높게 되겠고, 유아기와 학령 전기로 들어오면서 칼로리 요구량은 점차 감소가 되게 되고요. 하지만 체중당 단백질의 요구량은 점차 늘게 돼요. 학령기가 들어오면서 성장 속도가 안정이 되고 완만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러고 나서 청소년기 때 여러분 갑자기 성장 속도가 더 빨라지죠. 2차 성징이 나옴에 따라서 급속한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때는 칼슘, 철분, 요오드, 엽산, 비타민 등과 같은 어떤 미네랄이라든지 비타민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의 영양소가 많이 섭취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인기에는 에너지를 유지하고 회복에 필요한 영양분이 요구가 되고, 특히 임신과 수유 때는 조금 다른데요. 임신기 때는 열량 요구량이 증가하게 되겠죠. 그리고 단백질, 칼슘, 요오드, 비타민 A의 섭취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수유기 때는 임신기 때보다는 단백질이랑 엽산, 철분은 상대적으로 덜 필요하게 되는 시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 그리고 노인기 때는 에너지 요구량이 감소하게 되기 때문에 지방은 상대적으로 적게 섭취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하지만 섬유질, 단백질, 철분, 칼슘, 비타민, B12 이러한 영양소들은 섭취량을 증가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부분은 그냥 영양에 대한 기본적인 개괄적인 부분인데요. 이제부터가 좀 중요해요. 왜냐하면 영양 장애를 사정함에 있어서 어떠한 것들을 우리가 볼 것인가, 이 부분을 대해서 살펴볼 건데, 일단 대상자의 영양 상태가 어떤지, 무엇을 통해서 대상자의 영양 상태를 사정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볼 겁니다. 특히 이 부분 2021년에 출제가 됐었고요. 어디서 출제가 됐냐면 피부 주름 득괴, 이 부분이 출제가 됐어요. 여러분, 이 부분은 무엇에 대해서 아셔야 되냐면 음식 자료와 의학적, 사회경제적 자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영양 상태를 파악할 수 있고, 특히 신체 계측 자료에서는 어떠한 자료가 무엇을 나타내 주느냐, 그 부분을 포인트로 보셔야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신체 계측 자료라고 하면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가 키와 몸무게가 되겠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BMI도 선정할 수가 있죠. 그래서 과체중이다 혹은 저체중이다, 정상이다 이런 것들을 나누게 되는데, 신장과 체중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조금 외워야 되고 그리고 기억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첫 번째로 살펴볼 게 중간 상박부 둘레인데요. 이것은 근육의 양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입니다. 중간 상박부 둘레요. 그리고 여자의 경우 20cm, 남자의 경우는 25cm, 평균적인 어떤 정상 수치가 되겠고요. 그리고 중간 상박 근육 둘레라고 하는 지표가 있어요. 이거는 무엇을 보는가 하면 골격과 근육의 무게, 그리고 플러스 지방의 축적 정도가 얼마냐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육의 양은 상박부 둘레만 보고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골격, 그리고 근육의 무게, 플러스 지방 축적,
근육과 지방을 동시에 볼 거면 중간 상박부 둘레를 우리가 측정을 할 수 있는데요. 피부 주름 두께는 뭘 하냐면 지방의 두께를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의 축적 정도를 보는 거죠. 피부의 주름의 두께를 측정을 하는 이유는 지방의 두께를 측정하기 위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2021년도에 피부 주름 두께 측정에 대해서 옳은 것은 아니면 지방의 두께를 측정하기 위해서 상완 삼두근을 이용해서 이 부분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는 어떤 것이냐, 이렇게 거꾸로도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2021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부분은 신장과 체중은 워낙에 기본적인 데이터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우리가 이 부분 중간 상박부 둘레라든지 상박 근육 둘레라든지 피부 주름 두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신경 써서 외워야 된다. 어떤 부분은 포인트로 봐야 되느냐? 이것이 무엇을 알려주는 지표인지. 중간 상박부 둘레는 근육의 양이라고 말씀드렸고, 중간 상박 근육 둘레 같은 경우는 근육과 지방이요. 왠지 상박 근육 둘레라고 하니까 근육만 떠오르시는데 근육과 플러스 지방 축적까지도 같이 평가할 수 있는 지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고, 그리고 피부 주름 같은 경우는 지방 축적 정도를 알 수가 있고, 어느 부분을 측정을 하느냐, 상완 삼두근 부분을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측정 도구는 캘리퍼라는 도구를 이용을 해서 측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 한 번 더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은 임상자료, 생화학자료, 섭취량, 배설량 측정 이런 부분인데요. 임상자료라고 하면 우리가 임상적으로 판단한 어떤 외모라든지 활력이라든지 신체 사정 내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게 되겠고, 생화학자료는 우리가 알고 있는 랩 데이터예요. 그래서 CBC나 헤마토크릿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탈수 정도를 알 수가 있겠고, 24시간 유린 컬렉션이라든지 아니면 알부민, 특히 이제 알부민 같은 경우도 영양 상태를 나타내주는 지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건 뭐냐면요, 섭취량이랑 배설량이에요. 이 부분이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은데 어떤 거를 포함하고 어떤 거를 포함 안 하는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헷갈림이 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2018, 2019, 2020까지 출제가 됐었고 2021년엔 출제가 안 됐죠. 자, 그렇다면 한 해 건너서 또 출제가 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임상에 나가셨을 때 항상 간호사들이 하는 게 뭔가요? INO 체크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섭취라고 하면 우리 몸 안으로 들어간 모든 것을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입으로 먹은 것들, 아니면 IV를 통해서 들어간 것들,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방광세척. 방광세척 같은 경우는 섭취량에도 포함을 시켜야 되고 배설량에도 포함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에요. 아니면 이것뿐만이 아니고 복막 투석한 것도 우리가 카운트를 하게 되죠. 그리고 배설 같은 경우는 몸 밖으로 나온 모든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소변, 구토, 아니면 그 배액물들 이런 것들도 해당이 되겠고, 그리고 방광세척도 인, 아웃 모두 다 포함을 시켜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것을 알 수가 있는지, 영양장애를 알 수가 있죠. 너무 영양이 결핍된 것도 우리가 영양장애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아니면 비만도 우리가 영양장애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그 특징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영양 결핍은 영양소가 하나 아니면 그 이상 부족하게 된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금식을 해서 영양 결핍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연화곤란이나 대사장애, 흡수장애, 저작곤란 이런 것들 때문에 영양 결핍이 나타날 수 있어요. 비만 같은 경우는 이상적인 체중에서 20%가 초과하면 우리가 비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식했을 때 아니면 너무 움직이지 않았을 때 아니면 내분비 장애가 있을 때도 우리가 비만으로 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신경성 식욕부진 이 부분도 우리가 영양장애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스스로 단식을 하는 거예요. 거식증이라고도 우리가 불리는 건데, 내가 스스로 내가 너무 뚱뚱한 것 같아, 아니면 정신적인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 밥을 안 먹는 거를 얘기해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2차적으로 내분비 장애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고요. 원인으로는 대사적인 문제도 있을 거고, 아니면 유전적인 문제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본인이 스스로 어떤 그 생리학적 혹은 정신적, 사회적인 장애로 인해서 본인이 스스로
식사를 안 하게 되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폭식증인데요. 신경성 식욕 불량이 있는 경우에 비정상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역시 대사성이나 혹은 유전적인 원인에 의해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심구토도 영양장애로 우리가 분류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럼 우리가 이것을 바탕으로 영양간호에 대해서 이제부터 들어볼 텐데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식이죠. 일반적으로 치료 식이라고 하는 것이 경식, 연식, 유동식 이런 것들이 있고 2016년, 2019년에 출제가 됐어요. 띄엄띄엄 출제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하죠. 특히 이제 유동식 부분이 2019년에 출제가 됐었는데요. 일반식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는 시기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모든 입원 대상자가 먹을 수 있는 식사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경식 같은 경우에는 연식에서 일반식으로 옮겨가기 전에 중간에 소화가 잘 될 수 있도록 다이어트를 주는 거고 소화 기능이 좋지 않은 대상자에게 우리가 경식을 줍니다. 그래서 이때는 소화 기능이 떨어진 대상자에게 소화를 촉진하기 위한 식사를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기름진 음식이나 고농도의 혹은 단 음식 이런 경우는 주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과일, 채소 같은 경우도 섭취할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연식은 아무래도 고형식이 아니고 반고형식이기 때문에 열량이 충분하게 제공은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씹기가 쉽고 그리고 소화가 잘 되겠죠. 수술한 대상자의 회복기 때 연식을 우리가 제공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때는 섬유질, 기름지고 강한 양념은 주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출제가 됐었던 유동식 부분인데요. 유동식은 다시 두 가지로 우리가 분류를 할 수가 있고요. 하나는 맑은 유동식이고 하나는 전유동식이에요. 맑은 유동식 같은 경우에는 당질과 물만으로도 포함된 오로지 수분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굉장히 단기간에 제공되는 음식이고요. 전유동식 같은 경우는 철분이랑 섬유질은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맑은 유동식보다는 그래도 약간 영양소가 조금 더 포함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상온이나 체온 상태 에서 액체 상태인 시기를 우리가 전유동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맑은 유동식 같은 경우는 수술 직후 아주 단시간 수분을 공급하기 위한 시기이고요. 그리고 전유동식 같은 경우는 위장관이 손상됐거나 아니면 고형식을 섭취하기가 불가능할 때 우리가 전유동식을 제공을 합니다. 그런데 이건 말고도 특별 치료 시기라는 것이 있어요. 2015, 2017, 2018 이것도 역시 띄엄띄엄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요. 특히 이제 저섬유식 같은 경우에는 2018년에 출제가 됐었고 기타 고열량식이나 고단백식이 아니면 비타민이 포함된 시기, 많이 포함된 시기 이런 것들이 2017년에 출제가 됐었죠. 여기에는 저나트륨식, 저단백식, 저지방식, 저섬유식 이런 다이어트들이 포함이 되고요. 고혈압이나 이제 특별한 질환에 따라서 다이어트를 줄 때 우리가 필요하죠. 그래서 고혈압 신장질 환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저염식이, 저나트륨식이를 하게 되고 그리고 특히 이제 간성 뇌병변이라든지 신부정 대상자들은 단백질이 적은 식이를 우리가 제공을 하게 되죠. 그리고 고지혈증이라든지 담낭 질환자, 특히 담낭을 절제하고 나서 지방을 소화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저지방식을 제공을 하게 되고 호흡기 질환자 같은 경우는 고열량, 고단백 식이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이 특별 시기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우리가 물론 성인간호학에서 어떤 질환에 따라서 어떤 다이어트를 주는지 알긴 하지만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우리가 성인간호학에 넘어가서도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 표로 정리된 부분 한 번 다시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영양 파트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물론 TPM 부분도 중요하지만요. 이 비위관 영양 관련된 부분, 경장 영양 관련된 부분은요. 여러분 2014년부터 쭉 보시면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거의 매해 출제가 됐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요. 뭐 비위관 삽입 절차라든지 아니면 위관 그 확인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위관 영양의 절차라든지 주의사항, 합병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알아두셔야 되고요. 굉장히 출제 빈도가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경장 영양을 하기 위해서는 비위관, 구위관, 그리고 비장관, 위장루 이런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영양을 제공을 하게 되는데
비위관을 삽입하는 목적을 우리는 또 기억을 해야 되겠죠. 튜브 영양을 제공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비위관을 삽입을 하게 되고, 그리고 위 안에 너무 가스가 찼을 경우에 가스를 빼내기 위해서도 우리가 비위관을 삽입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언제 하나요? GI 블리딩이 있을 때, 예를 들면 헤마테메시스가 있어요. 토혈을 합니다. 그때 L튜브를 넣고 이리게이션을 해서 계속 피가 나오는 것을 배액을 하게 되죠. 이렇게 어떤 진단하거나 검사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비위관을 삽입을 하게 되는데, 그 삽입 절차가 2015, 2017, 2021년 역시 띄엄띄엄 출제가 되고 있어요. 출제가 안 되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 삽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물품을 준비를 하게 되겠고, 그리고 대상자를 확인을 하겠죠. 정확한 대상자에게 비위관을 삽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환자를 앉혀놓죠. 똑바로 눕힌 상태에서는 비위관 삽입할 수 없습니다. 똑바로 앉히고 나서 코에 우리가 비위관을 삽입을 하기 때문에 양쪽 비공의 흐름이, 공기 흐름이 원활한지 확인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튜브 길이를 측정을 하게 되겠죠. 튜브 길이를 측정하고, 처음에 삽입할 때 고개를 약간 뒤로 했다가 인두를 지나갈 때는 고개를 약간 앞으로 숙이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위치를 확인하게 되고, 정확하게 위 안으로 잘 들어갔다라고 하면 그때 고정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번에 출제가 됐던 부분이죠. 튜브 위치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위액을 흡인을 해서 색깔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흡입된 액체의 산도를 확인할 수도 있죠. 그래서 맑은 녹색이나 황갈색이거나, 아니면 위액의 폐하가 1에서 4라면 제대로 위 안에 들어갔구나 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산도를 확인을 했더니 1에서 4가 아니라 그보다 더 컸다. 예를 들면 폐 분비물이나 늑막에는 7 이상이기 때문에 산도, 산성이, 그 위액이 산성이죠. 그래서 이 산도 정도로 확인할 수가 있겠다. 그리고 복부를 청진을 해서 공기를 주입할 때 슉슉 하는 소리가 들리게 되는데, 만약에 이런 소리가 들린다고 하면 잘 들어갔구나 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추가해서 알아둘 부분은 엑스레이를 촬영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L튜브 보시면 파란색 선이 지나가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그게 엑스레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그어진 선이에요. 엑스레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비위관 뚜껑을 연 다음에 물을 컵에다 담고 거기다 끝을 담가 봤어요. 그랬을 때 공기방울이 나오면 이거 폐에 들어갔나 보다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는 더 이상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스피레이션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은 추천하지 않고요. 이렇게 4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튜브의 위치를 확인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이것도 우리가 또 기억을 해야 되겠죠. 바로 경장영양의 적응증과 합병증인데, 합병증과 관련된 부분이 2020년에 출제가 됐었어요. 꽤 최근에 출제된 부분입니다. 우리가 경장영양을 하는 경우는 단순히 그냥 입맛이 없거나 못 먹거나 잘 치아 상태가 안 좋거나 그래서 하는 건 아니죠. 식욕부진이 있을 때 하게 되고요. 이화 상태가 너무 심할 때 그때 하게 되고요. 아니면 영양불량 상태가 너무 심할 때 하게 되겠고, 그리고 특히 이 경우요. 기계적으로 위장관의 기능이 부전이 있을 때, 즉 위장관이 폐색이 있다든지, 아니면 안면이 외상이 있다든지, 아니면 이런 경우가 있겠죠. 중풍을 앓고 나서 반신마비가 있고요. 연화장애가 있는데 입으로 계속 드셨더니 폐로 자꾸 음식이 넘어가더라. 그때는 우리가 아스피레이션 뉴모니아를 예방하기 위해서 비위관을 통해서 영양을 공급하죠. 이제 그럴 경우에도 우리가 비위관을 통해서 경장 영양을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대사가 항진되었을 때요. 너무 화상이 심하거나 외상이 심하거나 아니면 수술하고 나서 일시적으로 이제 이럴 땐 경장 영양을 통해서 영양을 공급을 하게 되는데, 이때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탈수, 설사, 그리고 장경련인데요. 이때는 농도를 너무 고농도로 했을 때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농도를 묽게 해주셔야 되고, 너무 빨리 들어갔을 때도 탈수, 설사, 장경련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주입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당뇨와 빈뇨도 나타날 수 있는데, 이때도 역시 농도는 묽게 해주시고 천천히 주입을 해주시는데, 당뇨가 나타난다면 필요하다면 인슐린을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오심과 구토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위장이 운동 능력이 떨어져서
소화가 잘 되지 않을 때 남아있는 경장 영양과 관련해서 오심과 구토가 일어날 수 있고요. 만약에 이렇다면 아스피레이션 뉴모니아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서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환자가 만약에 경장 영양을 하는 중에 오심 구토가 있다라고 하면 영양의 주입을 멈추고 위 잔량을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 아니면 너무 빨리 들어가서 대상자가 불편해한다면 천천히 주입을 하는 것도 방법이겠죠. 그리고 이제 흡인이요. L튜브를 통해서 피딩을 하는데 왜 흡인이 되죠? 흡인이 될 수 있습니다. 흡인이 될 수 있어요. 스핑터가 약해질 수 있고 어쨌든 관이 지나서 들어가는 경우이기 때문에 흡인이 충분히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가 자세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죠. 반좌위 취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튜브 위치는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관 영양 절차를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 역시 출제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고요. 2020년과 2021년에 연달아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 잘 봐야 돼요. 위관 영양을 위해서는 물품 일단 준비하는 거 필요하죠. 그리고 대상자 확인하고, 대상자 체위는 뭔가요? 반좌위나 좌위, 즉 대상자의 침대 머리를 세운 자세를 해주셔야 돼요. 상체를 세운 자세를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위관 영양을 제공하기 전에 잔류량을 확인해 주셔야 되는데요. 만약에 잔류량을 확인을 했더니 250ml 이상이더라. 그렇다고 하면 너무 잔류량이 많은 경우가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때는 영양 공급을 중단을 하고요. 의사에게 보고를 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하죠. 식사를 안 할 건지, 아니면 위장 운동이 소화 능력이 떨어졌다면 왜 떨어지는지 그 이유를 밝힐 필요가 있으면 이유도 밝혀야 되겠죠. 하지만 내용물을 다 버리는 것이 아니고 흡인된 내용물을 다시 주입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위산이 섞여서 나올 것이고, 이걸 다 버리게 된다면 산염기 불균형 혹은 체액 불균형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흡인된 내용물은 다시 주입을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잔류량을 확인을 했는데 괜찮다면 그때는 피딩을 시작을 하게 될 텐데, 우리가 물을 식사 전후로, 그리고 약물을 투입하고 나서 전후로 물을 통과시키게 되죠. 이때는 관 막힘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리고 영양액 같은 경우는 체온 정도로 따뜻하게 데운 상태에서 영양액을 주입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역시 전후로 물을 통과시켜 주시고, 그리고 주입을 다 종료가 되면 바로 그냥 눕히는 것이 아니고 30분 동안 반좌위나 혹은 좌위의 자세를 유지를 시켜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눕히게 되면 흡인이 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살펴볼 것이 뭐냐면, 위관 영양과 관련해서 어떤 간호중재를 할 것이냐, 우리가 이 부분도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데, 역시 2017년 빼고는 거의 매해 출제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이 출제했는데 그 다음번에 한번 쉴까도 있을 수 있지만,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또 출제를 해야 돼 라고 출제위원들이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시험뿐만이 아니고 여러분 임상에 나가셨을 때 피딩 굉장히 많이 하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알아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관련된 간호중재로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부분, 반드시 비위관의 위치를 확인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이런 경우도 있어요. 피딩을 하려고 위관의 위치를 확인하려고 봤더니 입 안에서 말려있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입 안에서는 겉에서는 그냥 잘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위까지 안 가고 위보다 더 짧은 상태에서 끝이 닿아 있겠죠. 그러면 아스피레이션 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잔여량 확인하는 거요. 그래서 250ml 이상이다라고 하면 공복이 지연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이유를 확인해야 되겠고, 그리고 만약에 지속적으로 주입을 하는 경우라면 4시간에서 6시간마다 잔여량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영양액과 기구 같은 경우는 24시간마다 교환을 해주시고, 영양액의 온도는 몇 도요? 체온 정도로 동일하게 데운 상태에서 우리가 제공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우리가 피딩 전후 그리고 투약을 한 전후에도 관막힘 예방을 위해서 약물 주입 전후에 물로 세척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구강간호, 비강간호 역시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목이 튜브 때문에 너무 자극이 된다라고 한다면 함당전제인 진정제나 국소마취제가 도움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대상자가 느낌을 말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한꺼번에 너무 많은 양을 주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양 공급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볼루스 방법이고 요거는 하루에 4번에서 6번 정도 주는데요. 1분에 50에서 100ml의 속도로 주게 되고 한 번에 제공할 때 300에서 500ml의 영양액을 주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간헐적 점적식은 우리가 가장 많이 봤던 그런 타입일 텐데 하루에 4번에서 6번 역시 주고요. 한 번에 줄 때 역시 30분에서 50분 정도에 걸쳐서 300에서 500ml의 그 영양액을 주게 됩니다. 지속 점적식 같은 경우는 펌프를 이용해서 8시간 이상 지속적으로 주입을 하는 경우를 얘기를 하죠. 그 다음 나오는 것이 토탈 파렌테럴 뉴트리션, 우리가 완전 비경구 영양 TPN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여러분 이 부분은 어느 것을 잘 보셔야 되냐면 완전 비경구 영양, 즉 센트럴 라인으로 TPN을 주게 되는데 그때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그리고 그와 관련된 카테터와 관련된 간호 이런 부분을 조금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데 일단 저장성이 아니라 고장성 용액을 중심 정맥을 통해서 주입을 하다 보니 일반적인 페리페럴이 아니라 센트럴 라인을 인서션 하게 되죠. 그래서 센트럴 라인을 가지고 있으면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이라든지 아니면 튜브 위치 이상이라든지 기계적 합병증이라든지 그런 것이 발생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점이 쭉 추리가 되시죠. 그러면 이건 언제 TPN을 할 것이냐? 일단 위장 관계로 먹을 수 없을 때 센트럴 라인을 통해서 고장성 용액으로 우리가 TPN을 하게 되는 거죠. 아니면 장을 완전히 휴식 상태로 해야 하는 경우 이럴 때 우리가 TPN을 하게 되는데요. TPN을 하는 대상자의 간호 목표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부분, 감염 예방, 그리고 비경구 영양을 체계적으로 유지하는 것, 그리고 아무래도 고장성 용액이 들어가다 보니까 수분 전해질 불균형이 나타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수분 전해질 균형 유지하는 것, 그리고 만약에 가정에서도 비경구 영양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우리가 교육도 필요하겠죠. TPN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고농도의 영양액을 빨리 많이 주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단계적으로 점차 증량을 하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시간당 25에서 50cc 정도로 시작을 해서 점차 증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장액 수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삼투성 이뇨라든지 탈수가 일어날 수 있어서 대상자 상태를 우리가 주의 깊게 사정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거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이 혈당이 높아진다라든지 아니면 전해질이 불균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처방에 따라서 필요하면 혈액 검사를 수행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와 관련돼서 바이탈 사인이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4시간마다 바이탈 사인 체크하고 8시간마다 아이누 체크하는 것, 그리고 체중까지 측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심 정맥관을 삽입을 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정맥 경로에 혈전증이라든지 혹은 혈전 정맥염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도 잘 봐야 되겠죠. 그리고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기색전증 증상인데요. 공기색전증은요, 말 그대로 공기로 인해서 색전 형상이 나타나는 그 증상이기 때문에 호흡곤란이나 심박수 증가 아니면 청색증, 혈압저하, 의식 소실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게 돼요. 자, 그러면 TPN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에게 이런 증상이 나타났다라고 하면 우리가 즉각적으로 어떤 간호중재를 취할 수가 있느냐? 바로 이겁니다. 좌측 트렌델렌버그 포지션을 취해 줄 수가 있는데 센트럴 라인을 가지고 있고 TPN을 맡고 있는 환자에게 이러한 공기색전증 증상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우리는 좌측 트렌델렌버그 포지션을 취할 수가 있겠다. 그러면 해결이 되고 나면 이러한 여러 가지 증상들이 호전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적어도 48시간 아니면 드레싱이 젖은 경우에는 반드시 드레싱을 교환을 해야 되고요. 우리 TPN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수액 세트는 이 수액 세트 같은 경우는 24시간마다 교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주입을 중단하게 되는 경우에 한꺼번에 탁 끊게 되면 반동형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반동형으로 혈당이 변화한다든지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역시 주입 속도를 천천히 감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살펴볼 부분은 완전 비경구 영양을 했을 때 어떤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는가인데요.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이제 감염이나 폐혈증이죠. 그래서 감염이나 폐혈증은 튜브가 오염됐을 때, 아니면 혈액으로 전파됐을 때, 아니면 영양액 자체가 오염이 됐을 때 나타날 수 있고, 그리고 고농도의 영양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사성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는데, 탈수가 나타날 수 있고, 아니면 오히려 수분이 과잉되는 나타날 수가 있어요. 아니면 고혈당 또는 반동 저혈당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고삼투성 고혈당, 그리고 여러 가지 전해질 불균형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튜브 자체로 인해서 튜브로 인한 기계적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제 거기에는 튜브 이상이라든지 위치 이상이라든지, 아니면 튜브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혈흉, 아니면 기흉, 수흉, 종격동 혈종, 아니면 피하기종, 여러 가지 심근천공까지도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기색전증, 그리고 혈전증 나타날 수 있고, 그리고 삽입 위치에 신경이 손상된다든지, 아니면 림프관에 열상이 있다든지, 아니면 림프 누공이 있다든지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염이나 폐혈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카테터도 수액 세트도 교환해주고, 드레싱도 교환해주고, 그 부분에 염증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주의 깊게 사정해야 되고요. 페랄에 그 염증이 있는 것처럼, 정맥염이 나타난 것처럼 카테터 삽입 부위가 굉장히 빨개지고요. 심한 경우에는 고름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그런 증상을 잘 관찰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필요하면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바이탈 사인 체크하고, 혈액 검사하고, 혈당 검사하고,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 저희가 문제풀이로 넘어가게 될 텐데요. 자, 문제풀이는 저희가 첫 번째로 풀어볼 문제는 9번 문제입니다. 자, INO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6시부터 오후 2시까지 섭취량과 배설량을 물어보고 있어요. 즉, 데이타임에 이 환자분의 INO가 얼마냐? 이제 이걸 묻는 경우인데요. 일단 시간을 먼저 살펴보면 6시부터 2시까지이기 때문에 오후 3시는 여러분 안 보셔도 됩니다. 오후 3시까지는 안 보셔도 돼요. 그런데 여기서 나와 있는 거는 오후 7시이기 때문에 6시부터 2시까지의 시간 안에 들어가죠.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가 다 카운트를 할 거예요. 일단 인풋은 얼마고 아웃풋은 얼마인지 볼 건데, 5% DW 1리터를 정맥으로 투여했는데 2시에 봤더니 450가량 남아있대요. 그럼 1리터에서 450이 남아있으니까 들어간 건 얼마가 되죠? 550이 됩니다. 그리고 10시에 소변주머니에서 소변량을 350을 뺐대요. 여러분, 소변량은 우리 몸 밖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아웃풋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11시에 기도흡입을 했어요. 여러분, 흡인을 했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배액됐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아웃풋으로 카운트를 할 수가 있고요. 50cc가 50ml가 배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1시에 전혈 한 팩을 330ml로 수혈을 했어요. 자, 여러분, 수혈은 역시 우리 몸 안으로 들어간 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330도 역시 인풋으로 우리가 카운트를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2시에 소변량을 450을 측정을 했대요. 역시 우리 450이면 소변이 나온 거기 때문에 아웃풋으로 카운트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2시까지만 카운트를 할 건데, 복부 상처 해모박에서 100이 됐대요. 역시 배액량 역시 우리가 배설량으로 아웃풋으로 카운트를 하게 되겠죠. 자, 그럼 인풋은 얼마인가요? 880이 되고요. 아웃풋은 얼마가 되겠죠? 950이 되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그래서 6시부터 2시까지의 INO를 카운트를 하면 되는 것. 섭취량과 배설량에 대한 기본 개념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그것을 묻는 문제였고요. 9번에 2번은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3번인데요. 13번이 아니고 12번이네요, 여러분. 12번. 영양사정의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영양사정 방법 여러 가지를 봤었어요. 영양성별 검사도 했었고, 그리고 신체 계측하는 방법, 그리고 제가 이 부분 기억해 두라고 얘기했던 부분. 중간 상박부 둘레, 피부 주름 두께, 중간 상박 근육 두께, 이 부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임상 지표라든지 아니면 랩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자, 여기서는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하나하나 볼게요. 영양결핍의 초기평가라고 했어요. 초기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예요? 식욕부진이 아니고 키랑 몸무게,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초기평가는 식욕부진이 아니고 키 몸무게가 되겠고요. 그리고 골격근의 무게와
지방 축적을 알아보는 상박 근육 둘레. 여러분 이거 맞죠? 근육이라고 해서 근육의 무게만 아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 지방의 축적도 알아볼 수가 있다. 그럼 지방의 축적은 뭐냐? 피부의 주름의 두께를 통해서 우리가 지방의 축적 정도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이고요. 단백질 열량 결핍의 중요한 지침이 되는 피부 주름 두께 아니죠. 피부 주름 두께는 뭐다? 지방의 축적 정도를 얘기를 하는 거였고요. 그리고 지방의 두께를 측정한대요. 그러면 이게 피부 주름 두께가 되겠죠. 중간 상박부 둘레 같은 경우는 골격 근육의 무게를 우리가 평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식이력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식이력을 작성을 할 때 주말을 제외한 3일 동안의 음식 섭취에 대해서 기록을 하래요. 주말을 왜 빼야 하죠, 여러분? 빼면 안 돼요. 주말도 포함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2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 14번인데요. 14번은 영양사정의 인체계측법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인체계측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묻고 있는데요. 우리가 키와 몸무게를 바탕으로 인체계측을 통해서 몸무게, 영양 상태를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키 몸무게 설 수 없다면 우리 대상자 눕혀놓고 줄자로 잽니다. 실제로 줄자로 재고 있고요. 그리고 브로카법이라고 해서 표준 체중을 우리가 산출을 하고 있는데 브로카법을 따졌을 때 90% 이하면 우리가 저체중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90에서 110이면 정상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110에서 120이면 과체중, 120에서 150이면 비만, 150 이상이면 고도 비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체질량 지수 BMI 같은 경우는 18.5에서 24.9가 정상 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상박부 둘레는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었죠? 자, 그럼 여기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체질량 지수가 21이래요. 그러면 과체중인가요? 아니죠. 정상입니다. 18.5에서 24.9가 정상이기 때문에 이거 정상이고요. 키 측정할 때 환자가 설 수 없다면 보기로 눕히나요? 아니에요. 앙화 위로 똑바로 눕혀놓고 줄자를 사용해야 되고요. 그리고 중간 상박부 둘레는 골격 근육의 무게를 평가하기 위해서 측정된다. 이게 맞죠, 여러분? 골격 근육의 무게를 측정하는 거였고, 그리고 피부 주름 두께 같은 경우는 적어도 4회가 아니라 2회 이상 측정을 해서 평균값을 계산해야 됩니다. 그리고 표준 체중은 표준 체중 계산법, 브로카법으로 계산을 해서 백분율이 110에서 130%가 가장 정상적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뭐죠? 90에서 110이 정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14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16번입니다. 16번은요. 경관 영양을 하는 적응증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여러분, 경관 영양에 있어서 경관 영양이 뭔지, 왜 하는지, 즉 어떨 때 하는지, 이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건 뭔지, 즉 비위관이 준비가 돼야 되는데 비위관을 삽입하고 있는 절차, 주의사항, 그리고 튜브를 다 인설션하고 났을 때 위치를 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이와 관련된 경장 영양과 관련된 합병증, 이와 관련된 간호, 위관 영양의 절차, 이 부분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16번 같은 경우는 적응증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자, 우리가 경관 영양을 언제 했었냐면은 음식을 섭취하고 삼킬 수는 없어요. 즉 구강이나 혹은 식도, 뭐 연화장애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섭취하고 삼킬 수는 없는데 소화하고요, 영양소를 흡수할 수 있어요. 이럴 때는 경관 영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소화 흡수를 방해하는 위장관 폐색이 있을 때도 우리가 경관 영양 한다고 했었고, 식욕 부진 혹은 기계적인 위장관의 기능 부전, 그리고 대사 항진이 됐을 때 우리가 경관 영양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자, 보기를 이제 볼게요. 1번부터 5번까지 쭉 보시면 삼키기 곤란하고 소화 기능이 비정상이래요. 여러분, 비정상이면 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소화 기능이 비정상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보기는 일단 빼세요. 그럼 1번, 3번 지웠어요. 그죠? 자, 그리고 2, 4, 5번만 남았는데 2번 보세요. 먹을 수는 있는데 앞니가 빠졌대요. 여러분, 앞니가 빠지면 부드러운 음식을 입으로 섭취를 하면 됩니다. 굳이 경관 영양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아니죠. 그리고 미숙하지만 빠는 반사가 정상적이래요. 여러분, 빠는 반사가 정상이면 충분히 수유가 가능합니다. 즉 경관 영양이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 2, 3, 4번은 다 아니고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즉 의식 수준이 저하되어 있고 섭취는 양적 질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튜브로 통해서 영양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6번은 5번이 되겠고요. 다음은 20번인데요. 20번은 완전 비경구 영양과 관련된 문제예요. 완전 비경구 영양을 제공받는 환자의 간호로 옳은 것은, 즉 우리가 TPN 부분 살펴봤었고 그 부분과 관련된 간호에 대해서도 살펴봤었는데, 자 이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간호 목표도 살펴봤었어요. 감염도 예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소분 전해질 불균형도 유지해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집에서도 비경구 영양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인지 그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이와 관련돼서 간호로는 주입 속도를 처음부터 빵 하고 많이 주는 게 아니라 점차 증량해야 되고, 그리고 중단할 때도 점차 감량을 해야 된다, 그 얘기 했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고장액이 투여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삼투성 이뇨, 탈수, 그리고 수분 과다, 아니면 반동성 고혈당, 이런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간호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필요하면 혈액 검사 해야 되고 4시간마다 바이탈 사인 체크하고 아이누 체크하고 이런 부분 얘기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공기색전증 말씀드렸었는데, 공기색전증뿐만 아니고 혈전증 발생할 수 있고 혈전 정맥염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감염과 관련돼서 드레싱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렇다면 1번 먼저 볼게요. 합병증 발생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바로 제거한다? 아니에요. 한번 꽂고 나서요, 웬만하면 쭉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필요 없거나 아니면 정말 문제가 생겨서 불가피한 경우에 빼게 돼요. 바로 제거하는 거 아니고요. 그리고 주입 전에만 임상병리 검사하는 게 아니라 주입 중에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됐죠. 그리고 너무 서서히 투여될 경우에는 탈수가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한다. 너무 빨리 주입을 하게 되면 탈수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맥을 주입할 때 세균 오염의 위험성으로 다른 약물을 주입을 하지 않는다. 네, 이게 맞아요. 그리고 저농도가 아니라 고농도의 용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미생물 성장이 용이합니다. 그래서 감염에도 우리가 신경을 썼어야 되는 부분이죠. 다음은 29번입니다. 29번은요, 맑은 유동식에 대한 문제예요. 맑은 유동식을 처방받았을 때 이때 허용되는 식사 종류를 묻고 있는데요. 여러분, 맑은 유동식 기억나시죠? 뭐였죠? 수술 직후에 혹은 수분 공급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당과 물만으로 된 식이를 제공을 하는 거였고, 대체로 수분 공급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식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골라보세요. 뭐가 될까요? 동치미 국물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맑은 유동식에 대한 기본 개념에 대한 문제였어요. 자, 다음 34번인데요. 34번은 식도 협착이 있는 대상자인데요. 흡인성 폐렴의 위험성이 높대요. 그때 이 대상자에게 어떻게 장기간 영양 공급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경장 영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에 대한 문제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경장 영양에 대한 종류만 알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거를 이 대상자에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왜 적용을 해야 되냐면 이 대상자는 뭐가 있어요? 식도 협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자, 첫 번째로 보면 일단 식도를 통해서 지나가는 비위관을 삽입하고 있는 거는 일단 안 돼요. 왜냐하면 식도에 협착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렇다면 비장관도 안 되겠죠? 코를 통해서 코를 통해서 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비장 장관도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분이 소화 기능은 남아있기 때문에 완전 비경구 영양보다는 위장의 기능을 이용한 경장 영양이 좋겠는데, 자, 그렇다면 위루와 공장루 2개 남았죠. 그런데 이 대상자는 뭐가 있대요? 흡인성 폐렴의 위험이 굉장히 높다라고 해요. 자, 그렇다면 위루보다는 공장루가 흡인성 폐렴의 위험이 더 적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경장 영양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 개념 명확하게 서 있어야 되고요. 이걸 바탕으로 이 대상자에게 적용을 해야 돼요. 여러분,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이런 개념을 잘 가지고 있어서 대상자에게 그냥 하나하나 대입만 하면 돼요.
대만 하면 돼요. 만약에 경장 영양에 대한 종류에 대해서 내가 미처 생각이 잘 안 난다 라고 하면 위로는 할 수 있을까? 그럼 공장루는 왜 있지? 그 위로보다는 폐랑 공장이 더 머니까 공장루가 더 좋겠다. 식도 협착이 있기 때문에 코를 통해서 들어가는 거는 협착 때문에 막혀서 안 들어갈 테니 비위관, 비장관 다 필요 없을 거고, 그리고 완전 비경구 영양을 굳이 할 필요는 없으니까 완전 비경구 영양도 아니겠구나. 그러면 2번이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 답을 하나하나 찾아가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 개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 여러분 정답 2번입니다. 그 다음 36번이고요. 비위관을 삽입하고 나서 위관의 위치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위관의 위치가 정확하게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묻고 있는데, 자, 여러 가지 우리 확인 방법 확인했었죠. 4가지 확인했습니다. 위액을 흡인을 해서 하나는 색깔을 보는 거였고, 그리고 pH 정도를 보는 거였고요. 그리고 청진을 해서 공기를 주입을 했을 때 슉슉 아니면 슉 소리가 나는 거를 들리는 거, 아니면 엑스레이 촬영하는 거, 이렇게 4가지 방법 확인했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정답은 뭘까요? 3번이죠. 자, 20에서 30 흡인했어요. 8이래요. 정상적으로는 1에서 4가 돼야 되는데 8이면 아니죠. 그래서 위액을 정상 폐하는 1에서 4다. 그리고 비위관 끝이 반창고로 잘 표시가 되는 곳에 위치가 돼 있어요. 여러분, 반창고로 표시가 됐다고 하면 밖에서 그냥 보는 거예요. 그죠? 밖에서 예를 들어 70cm으로 고정을 했어요. 70cm 잘 있네? 그리고 연결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입에서 다 말려있는 경우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꺾여서 잘못 위치가 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밖에서 보는 것만으로는 비위관의 위치가 정확하게 고정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밖에서만 보시면 안 되고요. 제가 이거 4번 이제 안 한다고 말씀드렸었죠. 이런 방법 이제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기를 주입을 했을 때 상복부에 청진하면 소리가 나야죠. 그렇기 때문에 36번은 3번이었고요. 그 다음 46번, 여러분 46번입니다. 완전 비경구 영향을 받는 환자가 두통을 호소하고요. 자, 두통 나왔어요. 혈압 상승 나왔어요. 경정맥 팽창, 폐음 청진을 할 때 수포음이 들린대요. 여러분, 이 수포음은 우리가 영양에서 배우진 않았지만 우리가 호흡음에서 다뤘던 부분이고, 이 수포음은 언제 들리냐면 우리 몸에 물이 너무 많을 때, 그때 들려요. 폐포에 물이 너무 많이 차 있을 때. 자, 그러면 다른 거를 한번 볼게요. 혈압이 올라가요. 우리 몸에 물이 많아도 혈압이 올라가죠. 경정맥 팽창도 우리 몸에 물이 너무 많을 때 올라가죠. 그리고 수포음도 우리 몸에 너무 물이 많을 때 들려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우리가 의심할 수 있는 합병증은 뭔가요? 너무 수액이 많기 때문에 발생하는 합병증이다 라고 고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 4번 수액 과다고요. 총 비경구 영양의 합병증 종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여기서 탈수 또는 수분 과잉, 즉 수분 과잉과 관련된 합병증이었어요. 여러 가지 합병증, 감염, 대사성 합병증, 튜브의 어떤 기계적인 합병증, 위치 이상이라든지 뭐 신궁, 천공, 이런 굉장히 다양한 합병증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만 알면 되는 게 아니라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증상이 나타나느냐까지 한 단계 더 생각해야 되는 문제였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알고 계시죠? 감염이 나타날 때 우리 어떤 증상이 나타나죠? 열이 나고요. 그리고 발적이 있고요. 염증 소견이 있고요. 여러 가지, 만약에 이게 sepsis나 septic shock으로 퍼졌다면 BP도 떨어질 것이고, 여러 가지 증상들 기억하시죠? 그리고 대사성 합병증, 탈수가 있다면 역시 BP가 떨어질 것이고, 수분 과잉이면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것이고, 고혈당은 뭐 여러분 알고 계시는 것처럼 혈당을 체크했을 때 BST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계적 합병증, 혈융, 기흉, 아무래도 숨쉬기 곤란할 것 같고, 그리고 안절부절 못할 것 같고, 세츄레이션도 떨어질 것 같고, 그리고 기흉이 생겼다면 혼자 통증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나타나는 증상들 기억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합병증은 물론 합병증대로 기억을 했지만 이와 관련해서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는 충분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한번 응용됐던 문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46번이고요.
그 다음에 47번입니다. 47번에서 49번 역시 사례형 문제인데요. 우리가 사례형 문제 볼 때 문제 먼저 보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여기서는 간호사가 확인해야 할 임상 자료를 묻고 있는데요. 쭉 봤더니 단백질, 알부민, 크레아틴인, 용적률, 헤모글로빈, 이거 영양 상태랑 관련된 것 같아요. 그럼 한번 볼게요. 키가 170에 체중 60kg인데 제대로 식사를 못해서 한 달 동안 5kg가 빠졌대요. 그러면 영양 불량일 수도 있겠구나 라고 우리가 유추가 되시죠? 그리고 기운이 없고 얼굴이 창백해요. 자, 그렇다고 하면 임상 자료를 확인할 때 이 대상자의 영양 상태를 나타내주는 지표, 거기다가 비정상적인 지표를 고르면 될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서 우리 비정상적인 지표 하나만 골라보실까요? 뭔가요? 헤모글로빈이 10인 게 비정상적인 지표죠. 그래서 영양 상태를 사정할 때 생화학적 자료를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정상 범위를 파악하고 비정상이라면 왜 그럴까에 대한 파악을 할 수 있느냐, 그런 능력을 보는 거였어요. 그래서 CBC 같은 경우는 이제 헤모글로빈이 남자는 13에서 17, 여자는 10에서 16, 좀 러프하게 보자면 12에서 18까지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거고, 헤마토크릿은 40에서 50%, 한 45% 정도 우리가 정상으로 보고 있죠. 그리고 알부민은 3.3에서 5.5, 트랜스페린 3%, 크레아틴은 0.4에서 1.5.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우리가 정상 범위 안에 볼 수 있는데 5번 우리가 정상으로 보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47번은 5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이 대상자에게 위장 출혈이 의심이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비위관을 삽입을 하고 생리식염수로 위세척을 했어요. 자, 그럴 때 비위관을 통해서 뭐가 계속되고 있어요? 혈액이 섞인 토물이 계속 배액이 되고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속적으로 블리딩이 된다는 얘기고, 이 대상자에게 영양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입으로 들어가는 거는 다 못하게 될 거예요. 자, 이 대상자는 지금 이제 이거는 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 문제에서는 볼 필요 없고요. 문제만 가지고 충분히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블리딩이 계속돼요. 자, 그럼 기본적으로 뭘 하죠? 금식합니다. 여러분, NPO라는 걸 하죠. 자, 그렇다고 하면 입으로는 안 먹고 IV를 통해서 우리가 영양 공급을 할 텐데, 자, 그렇다면 한번 보자고요. 1번, 비위관 안 되죠. 위루술 안 됩니다. 그리고 금식을 유지하고 정맥 주입을 중단하면 안 되죠. 그리고 미음도 안 되죠. 자, 그러면 남아있는 거 뭐죠? 5번이죠. 자, 그래서 이거는 결국 뭐냐면 완전 비경부 영양일 적응증을 묻고 있는 문제예요. 대상자는 블리딩이라는 상황을 주어졌지만 결국에는 뭐냐면 TPN의 적응증에 대해서 묻고 있고요. 나머지 1번부터 4번까지를 쭉 봤을 때 1번부터 4번까지는 입으로 다 공급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블리딩이랑은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완전 비경부 영양의 그 적응증 다시 한번 보시고요. 이 대상자는 구강이나 관으로 음식을 먹거나 소화하지 못하는 경우, 소화는 하겠지만 음식을 먹지 못하는 경우가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48번은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49번이요. 이 대상자에게 영양 공급을 했어요. IV로 뭔가를 줬겠죠. 그때 목표를 달성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자료, 즉 영양 결핍 상태가 아니면 영양 장애 상태가 호전이 됐을 때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양 상태를 평가할 수 있겠는가, 그거에 대한 묻는 문제예요. 자, 그렇다면 영양 상태를 사정할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키 몸무게 따져봤었죠. 즉 체질량 지수가 22라고 하는 거는 정상 레벨에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혀가 충혈돼 있어요. 손톱이 부러져 있죠. 입술 건조하고 부어 있어요. 중간 상박부 눌레 19cm이에요. 다 영양 상태가 호전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지표들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2번을 볼게요. 52번부터 54번까지 역시 사례형 문제인데 일단 문제 먼저 보겠습니다. 이 환자에게 호흡곤란, 심막동수, 중간 청색증, 혈압 하강, 의식소실. 여러분 이거 뭐 기억나세요? 공기색전증의 증상이죠. 공기색전증의 증상인데 이 대상자가 뭘 하고 있는지를 볼게요. 역시 완전 비경부 영양을 공급하고 있어요. 아, 그러면 의심하는 문제 공기색전증으로 가야 돼요. 정답 2번 빠르게 찾습니다. 다음은 53번인데요. 자,
우리 앞에서 52번에서 공기색전증의 증상이 나타났어요. 지금 이 증상이 나타났는데 그렇다면 어떤 간호중재를 해야 할 것인가를 묻는 문제였는데요. 역시 52번과 연결된 문제고 공기색전증 때 어떤 간호를 할 것이냐, 즉 좌측 트렌델렌버그를 취해줘야 한다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5번이죠. 여러분 그래서 앞에 문제를 정답을 잘못 찾으면 여러분 이 문제도 놓칩니다. 물론 사례형 문제가 이제는 거의 안 나오지만 아까 같은 경우는 공기색전증의 증상을 찾는 문제였고 그리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연결이 되지 않더라도 공기색전증이 있을 때 우선적인 간호중재를 뭘 할 것이냐를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기색전증에 대한 간호중재 알아야 됐고요. 그리고 54번은 간호중재를 하고 목표를 달성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자료는 뭐냐면 뭔가요? 여러 가지 공기색전증과 관련된 증상들이 호전되는 것을 우리가 찾으면 됐었죠. 그렇기 때문에 호흡곤란, 심박동수 증가, 청색증, 혈압하강, 의식소실 이러한 증상이 호전이 되면 우리는 목표를 달성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뭔가요? 혈압이 하강했었지만 혈압이 정상 범위로 올라갔다. 그렇다면 우리는 간호중재 후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여러분 이거는요. 기본 간호학에서도 여러분이 간호진단과 조금 더 연결이 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간호진단이라고 해서 안 나오리라는 법이 없어요. 그죠? 이거는 간호진단과도 물론 관련이 되지만 증상에 대해서 어떠한 것으로 호전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느냐 그런 것과 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54번은 5번이 정답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 63번이요. 식욕부진을 호소하는 대상자에게 교육할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하고 있는데 문제만 보고도 답은 찾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 지문을 간단하게 볼게요. 간경화증을 앓고 있고요. 그리고 알부민 1.9래요. 여러분 알부민 1.9면 굉장히 떨어져 있죠? 굉장히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뭐가 있나요? 복수가 찼어요. 그리고 3개월 전부터 식욕부진이랑 체중 감소가 있었대요. 아, 이 대상자에게 교육할 내용을 묻고 있는 거였어요. 자,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영양장애에 대한 간호중재가 무엇이냐를 묻고 있는 부분이고요. 음식을 소량씩 자주 섭취하는 것, 기호에 맞는 음식 제공하는 것, 그리고 음식 섭취에 알맞게 환경 제공하는 것, 너무 지저분하거나 너무 시끄럽거나 주변이 너무 혼란스럽거나 이러면 우리가 편안하게 식사를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주변 환경과도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냄새, 그리고 구강 간호하는 것, 그리고 밥 먹기 전후에 아픈 처치라든지 고통스러운 처치라든지 그런 것을 하면 식욕이 좋아지지 않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일단 교육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라고 얘기를 한다면 1번이 되겠죠. 통증을 유발하는 치료는 식사 직후에 웬만하면 피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식욕 부진이 3개월 전부터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간식을 조금 소량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구강간호가 식욕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치료식이 필요하므로 환자의 음식 선호도에 따라 식단을 짜지 않는다? 아니에요. 치료식이라도 하더라도 음식의 선호도, 대상자의 선호도를 어느 정도는 욕구를 충족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63번은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 대상자에게 섭취량이랑 배설량을 측정을 한대요. 즉 섭취량과 배설량과 관련된 기본 개념에 대해서 묻는 문제이고요. 자, 뭔가요? 정답 4번이죠. 식간에 섭취하는 수분도 측정해야 되고요. 하루에 한 번 아니고 최소 저희가 8시간마다 하루에 3번 하죠. 그리고 측정할 수 없는 섭취량과 배설량 제외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저귀 무게 재고, 시트 무게 재고 이렇게 하는 게 다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한 방법이고요. 복수 천자 역시 우리 몸 밖으로 복수가 빠져나오는 거기 때문에 배양으로 다 측정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극심한 발한이나 실금의 경우 혼니불의 무게요. 여러분 혼니불에 실금이 있었어요. 그럼 젖어 있잖아요. 얘를 재요. 그 다음에 빈 혼니불 있죠. 똑같은 빈 혼니불을 재요. 그런 다음에 빼요. 그러면 이만큼이 나오겠죠. 그래서 혼니불의 무게를 재는 거는 맞는데요. 너무 부정확하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리고 4번이 너무나 명확하게 정답이기 때문에 가장 옳은 정답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77번인데요.
이 대상자의 배변 양상과 관련된 식이 교육을 묻고 있는데요. 한번 볼게요. 배변 양상이 어떤지. 이 대상자가 혈변 있어요. 변비도 있네요. 체중 감소도 있어요. 즉 대장암을 진단을 받았고요. 활력 징후 정상이래요. 그런데 뭐래요? 수술하고 장루를 해야 돼요. 그런데 장루를 하게 되면 여러분 아무래도 식이습관이 변할 수밖에 없는데 그와 관련된 식이 교육을 묻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장루 간호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자, 한번 볼게요. 변이 반고체성으로 나온대요. 그래서 지방식이를 권장한대요. 여러분, 장루 위치에 따라서 대변의 양상이 다 다릅니다. 회장에다가 장루를 할 수도 있고 상행결장에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S상 결장에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수분의 함량은요. 대장을 거치면 거칠수록 수분의 양이 적어지죠. 왜냐하면 대장에서 수분을 많이 흡수를 하기 때문에 대장을 돌면 돌수록 장에 있는 수분이 흡수가 될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대변에 수분이 점점 대장을 지나면 지날수록 없어진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분 같은 경우, 즉 회장루에 형성을 했으면 수분이 거의 흡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묽은 변을 볼 것이고요. 상행 결장도 마찬가지죠. 가장 수분의 함량이 적은 것은 S상 결장루가 될 텐데, 자, 이 분 같은 경우는요. 대장암을 진단을 받고 장루 간호를 하는데요. 장루 간호를 하고 식사할 수 있냐라고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변이 반고체성으로 되었기 때문에 지방식이를 권장한다. 이거 어떨까요? 별로 옳지 않아요. 자, 그러면 변이 묽기 때문에 수분을 많이 섭취해야 한다. 어떤가요? 이게 옳죠. 아무래도 수분이 많이 빠져나오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수분을 의도적으로 많이 섭취를 해야 한다. 이 부분이 옳게 교육을 한 내용이고요. 변 딱딱하지 않죠. 그리고 장르를 하면 규칙적으로 변이 나오지 않습니다. 만들어지는 대로 계속 장르를 통해서 빠져나오게 돼요. 그리고 변이 액체 상태이기 때문에 배설물 주머니 교환 시 피부 문제가 잘 생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 가스 생성을 감소시키는 음식, 가스 생성 감소를 위해서 피해야 할 음식을 묻고 있는데요. 즉, 가스를 생성하는 시기가 뭐냐라고 하는 문제고요. 가스를 많이 생성하는 식품은 콩, 양배추, 양파, 무, 풋고추, 맥주, 탄산음료, 옥수수, 오이, 버섯 이런 것들이 가스를 많이 생성해요. 그래서 이런 음식을 피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정답은 78번의 3번이 되겠습니다. 네, 79번입니다. 이 환자에게 수술 후 총 비경구 영양을 적용할 때 간호사가 주의할 점을 묻고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정답은 뭔가요? 3번이죠. 자, 볼게요. 가격과는 우리가 관련이 없고요. 그리고 혈당이 적절하게 유지가 되나요? 고혈당이 생길 수도 있고 반동성 저혈당이 생길 수가 있었기 때문에 적절하게 유지가 잘 안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활력증을 측정해야 되죠. 필요하면 4시간마다 측정하고요. INO도 측정하고요. 그리고 감염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체온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되고요. 펄스, BP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이탈 사인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완전 비경구 영양의 합병증으로 저칼륨 혈증 많죠. 많은데 많다라고 끝나면 안 되고요. 많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피검사를 통해서 혈액검사를 모니터링 한다까지 나오면 우리가 주의할 점으로 정답으로 좀 인정이 될 것 같은데, 많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거는 맞지만 우리가 이와 관련해서 주의할 점이라면 주기적으로 피검사를 한다까지 나왔으면 너무나 좋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5번, 몸무게는 변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몸무게 변하기 때문에 측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제 우리 정답 3번이었어요. 자, 제가 이론 시간에 말씀드렸던 몇 가지 중요한 개념들 있었어요. 그 부분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요. 그리고 확실하게 이해하시고 암기하시도록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